안녕하세요. 역사 거꾸로 교실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80쪽에서 81쪽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공부 한번 해볼게요. 학습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신탁통치 실시를 둘러싸고 대립하다인데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신탁통치 얘기인데요. 1945년 8월 15일 우리 강격의 광복을 맞이한 후에 국내는 남과 북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군정을 실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남의 나라를 군정으로 다스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해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모스크바에 모여서 한반도의 정부 수립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합니다. 그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고 해요.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에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할 것과 또 한국인이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한반도를 최고 5년간 공동 관리하는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해요. 신탁통치란 어떤 한 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자치 능력이 부족해서 혼란이 예상될 때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다른 나라에서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한 것인데요. 갓 독립을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 신탁통치는 일본을 대신해서 또 한 번 식민 통치를 받는 거나 똑같다라고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국내로 전해지자 당연히 우리 민족은 크게 반발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되죠. 이 반탁운동의 과정에서 예전에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애국자의 탈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 신탁통치 소식은요, 전해지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어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을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전한 언론사는 동아일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동아일보에서 전하기를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한 데 대해서 소련이 38도선의 이북이라도 점령할 목적으로 신탁통치를 제안했다라고 전한 거죠. 이 보도를 보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소련을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소련의 지휘 아래 있는 공산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미국이 먼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하되 합의하에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였고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40년은 신탁통치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미국이 주장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소련이 여기에 반대해서 신탁통치를 하는 것보다 임시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반대로 소식이 들어온 거죠. 결국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절충해서 5년간의 신탁통치와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소련의 입장이 잘못 전달됐다는 것을 알게 된 한국 내 좌파 진영, 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산당 계열의 단체들은 반탁운동에서 입장을 바꿔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신탁통치 찬성운동, 즉 찬탁운동을 벌이게 돼요. 네, 이렇게 좌우 진영의 찬탁 반탁 운동은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요. 나중에는 서로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아주 심각하게 대립하게 돼요. 국내에 엄청나게 큰 대립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익 진영과 좌익 진영의 반탁, 찬탁 운동으로 인한 대립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제 군정을 맡은 미국과 소련이 협의를 하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총 2차례 열리는데요. 첫 번째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만난 미국과 소련은요, 장차 한반도에 세워질 정부가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자기 주장을 막 해요. 소련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결정에 찬성하는 단체만, 즉 찬탁 단체만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지지하는 이승만과 같은 세력들, 우익 세력들 대부분이 반탁운동을 열렬하게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인들의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가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두 나라의 대립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립하다가 어떤 발전적인 결론도 얻지 못하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만의 정부를 세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많은 한국인들이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승만은 또 이제 전라도 정읍에서 연설을 한번 하는데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걸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나와요. 이 정읍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이 빨리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이 두 분은 이제 완전히 좌익도 우익도 아닌 중도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을 중심으로 중도 세력들이 막기 위해서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운형 선생이시고 김규식 선생이세요. 이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인 좌우합작위원회인데요. 이 좌우합작위원회에 우익 중에서도 김구 선생 같은 상위 임시정부파는 여기에 이제 찬성을 하지만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파 등 대다수의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은 이 좌우합작 운동을 반대하고 계속 대립함으로써 결국 이념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좌우합작 운동이 지속되고 있던 중에 이제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서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정부 수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안타깝게도 1947년에는 이미 미국과 소련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대립이 깊어져서 총을 쏘지 않는 차가운 전쟁, 즉 냉전 중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니면 절대 보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는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는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결론을 얻지 못합니다. 이 그림은 얼음 위에 앉아가지고 누가 더 차가운지 대결을 하는 그 냉전 중의 상황과 그 사이에서 이제 벌벌벌 떨고 있는, 눈치를 보고 있는 약소 민족들을 풍자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처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또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여운형 선생님께서 이 구구파 청년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시던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는 불행한 사태로 좌우합작 운동도 사실상 종말을 맞게 됩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니까 미국의 힘이 크게 미치는 유엔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소련은 여기에 이제 반대하면서 그럼 니네가 좋을 대로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냥 한반도에서 미소 양군이 동시에 철수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국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소련은 주장해요.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말을 무시하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한국의 운명은 유엔의 손에 맡겨지게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엔의 정부 수립 논의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제 넘겨버렸고요. 유엔은 미국에 반대하는 소련이 불참하는 가운데 총회를 열어서 남북한 인구 비리에 의한 총선거를 결정해요. 그리고 총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 쪽은 유엔에 반대하는 소련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에 입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다시 소총회를 열어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이제 결정하게 된 거죠.
그토록 우려하던 분단 정보의 수립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단 정보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제주 4.3 사건은 1년 전인 1947년 3월 1일에 3.1절 기념식에서 경찰이 말을 타고 행진하다가 어린아이를 치어 죽였는데 제주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했죠. 근데 경찰들이 이걸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1년 동안 여기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사회주의 세력이 남한만의 단독 정보 수립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요. 미 군정과 경찰 토벌대가 남한만의 단독 정보 수립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이런 무장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반 제주도민들이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그 당시 3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인 3만여 명이나 학살당하는, 희생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바로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요. 내륙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까지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제주 4.3 사건 때 이제 산으로 도망쳐온 어린아이들과 주민들이고요.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 보면 청년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심지어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굳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랑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무조건 적으로 이제 잡아서 학살을 당한 거죠. 여기 묘지에 보면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진 그 묘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이 묻힌 묘지예요. 이것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제주 4.3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또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도 분단 정보 수립을 막기 위해서 김일성 등의 북한의 고위 인사들과 만나서 통일 정보를 수립하기 위한 남북 협상을 또 열게 됩니다.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은 아주 크게 각오를 하고 38선을 건너서 평양까지 갔지만 북한은 이미 김일성의 지휘하에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할 준비를 모두 마쳐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두 분은 성과 없이 어쩔 수 없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 실망한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파에서는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단 한 명의 후보도 내지 않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1948년 5월 10일에 우리 민족 최초의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50 총선거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8월 15일에 정부가 출범하게 됐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바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인데요. 여순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여순 사건은 정부가 수립된 후에 정부가 여수와 순천의 10월 19일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부대에 제주도 4.3 사건의 진압을 위해서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근데 일부 군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면서 무장봉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반란에 여수와 순천 지역의 사회주의 성향의 즉 좌익 계열의 시민들이 합류하게 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가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에요. 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도 무고한 일반 시민들이 좌익 세력, 즉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또래의 이제 학생들도 학생들마저도 이제 진압군에 몰려서 위협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즐비하고 학교 같은데 주민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빨갱이를 색출한다고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위협을 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처럼 여수 순천 11구 사건도 좌우의 대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부에 의해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죠. 자, 그리고 이 제주도 4.3 사건, 여순 사건으로 이승만 정부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 즉 좌익 세력에 대해 완전히 적대시하면서 강력한 반공 정책을 벌이게 되고요. 남한에서 좌익은 곧 빨갱이, 없애야 할 대상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때의 강력한 반공 정책이 쭉 지속돼서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빨갱이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빨갱이, 그래서 색깔론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배척하는 모습을 아직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각각 정부를 결국 세우게 됐습니다. 먼저 남한 정부의 수립 이야기부터 할게요. 1948년 5월 10일에 우리 민족은 최초의 선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워낙 우리 민족만의 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총 유권자의 94%가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마쳤고요. 그 중에서도 91%가, 무려 91%가 투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요즘에 그 투표율을 보면 마의 60%라고 해요. 지난번 대선에서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에서는 60%를 넘겼지만 대부분을 잘 넘기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60%도 넘기기 어려운데 이 당시에 최초의 선거에서 90%를 넘겼으니까 엄청난 거죠. 자, 지금보다 훨씬 자신의 권리를 잘 표현하는 우리 조상님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겠죠. 하여튼 이 50 총선거를 통해서 902명의 입후보자 중 98명이 당선이 돼서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재헌국회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재헌국회는 7월 17일, 그러니까 무슨 날이죠? 네, 그렇죠. 재헌절이죠. 이날에 헌법 제정을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헌법 첫머리에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밝힘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부터였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제 선언하게 됐습니다. 최근 10년간 광복절을 건국절로 고쳐야 된다면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세워졌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헌법을 보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죠. 1948년 8월 15일은 선거를 통한 정식 정부가 수립된 날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것은 1919년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작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못을 박으셨죠. 우리도 이제 역사를 배웠으니까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또 한편 재헌국회에서는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큰 해악을 끼친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시도를 합니다. 드디어. 이를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하고요. 친일파 조사를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구성을 합니다. 이 장면 암살에서 이정재가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장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민특위 활동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남한에서의 친일파의 처단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반민특위가 조사해서 밝혀낸 친일 건수 682건 중에 실제로 기소된 것은 221건이고요. 재판에서 판결이 난 것은 40건에 불과했어요. 그중에 처형으로 결정된 것은 14건이었는데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징역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나게 돼버렸죠.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미 군정에 봉사하면서 권력을 얻게 된 친일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벌하기 위한 반민특위의 활동을 지지할 리가 없었겠죠? 자, 친일파에 대한 처단보다는 자신의 정권의 안정을 위한 북한과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반공 정책에 집중을 했고요. 심지어는 친일파를 잡아들이는 활동을 했던 반민특위를 경찰이 습격해서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는 않았죠. 자, 또 한편으로 대다수가 국민들의 직업인 농민들,
아시죠? 농업인들을 위한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소련 군정 시기에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토지를 골고루 분배한 상황이었는데요. 남한에서는 아직도 농민들이 제대로 된 땅 한쪽도 가지지 못한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부 수립 후에 농지개혁을 실시해서 토지를 분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한은 북한처럼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농민에게 나눠주는 일은 할 수가 없었고요. 많은 논의가 오고 간 끝에 정부가 지주의 땅을 구입해서 농민에게 약간 저렴하게 되파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자, 북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그 소련 군정 시기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강력하게 친일파를 처단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서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을 마련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한에서 8월 15일에 정부 수립 선포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김일성을 주석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고요. 설마 했던 분단 국가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